강사 생활 한 15년 했는데 오늘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 집중도가 확 있는 수업이 처음이거든요. 대부분 젊은 학생들은 그냥 와가지고 수업 듣고 이래 뭐 자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 막 저를 막 바로 눈빛이 그냥 좀 긴장이 되네. 첫날이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 예. 자, 그럼 강의를 할게요.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자료는, 출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 경정성진 보통 지금 꽤 되긴 했는데, 제가 구할 수 있는 문제 거의 한 10년치 문제는 될 겁니다. 10년치 기출 지문을, 제가 OX가 아니고 지금 O 지문으로 다 바꿨어요. OX를 하면 자꾸 틀린 지문 찾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번거롭기 때문에 전부 O 지문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는 O 지문이 제일 효과가 커요. 맞는 지문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효과를 봤다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 O 지문으로 바꿔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밑줄을 쳐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바뀐 것들, 틀린 부분들인데, 그거를 제가 맞는 부분을 바꿔놓은 거예요. 뭐 있다는 없다로, 뭐 내부라면 외부,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거를 맞는 지문으로 바꿔놨으니까.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밑줄 안 쳐진 부분은 제가 수업하면서 동그라미 치세요라든가 밑줄 치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들 그냥 학생이라고 할게요. 예. 여러분 많이 보면은 또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 푸는 기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 푸는 스킬이란 건데,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안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오류가 있어요. 공부한 거 따로, 문제 푸는 거 따로 해요. 예, 그러다 보니 공부 열심히 해놓고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문제 푸는 스킬이 부족하셔서 그래요. 예, 잘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수업도 많이 듣고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라는 분들은 대부분이 객관식 문제 푸는 스킬 자체가 부족하시는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또 오늘 보시면은 비시 분석이 나오죠. 작년에 비시 분석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었다. 뭐 어떤 분은 그냥 찍었다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비시 분석을 어떻게 푸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를 아예 집어넣어놨습니다. 제가 비시 분석은.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게 회원분들이 개인적으로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기능난법 그거 정리하고요. 뒷부분에 그 다음에 부록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찰위원회. 요게 원래 경찰 간부는 여기는 나오진 않는데, 이제 경정성지는 시험에는 나오죠. 경찰위원회가 기초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국가경찰제도하고 자치경찰제도 이제 있는데, 그거 장단점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하고 제주특별법에 보면은 자치경찰 있잖아요. 그죠? 제주도에,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경찰과 관련된 부분 조문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보시라라는 거. 그래서 아마 최소 여기 있는 자료를 그렇게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최소 한 80에서 85까지는 가능하다. 어차피 경정성진 시험 문제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지문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기껏해야 두세 문제, 많아야 두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몇 점 정도 받으시는 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85점만 넘겨도 자기는 합격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0점을 맞겠다 하시면은 뭐, 100점 고마시면 되는데, 있어요. 제가 가르치신 분 한 분이 100점 맞아 합격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후배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랬는데, 100점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마시고 85에서 90점 맞겠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아직 들어오셔서 제가 조금만 더, 다 오셨나? 예. 왜냐면은 100점 맞겠다 공부하시면요, 시험장 가지고 한 문제라도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긴장을 해요. 나는 100점 맞아야 되는데 한 문제라도 모르는 문제 나오면은 긴장해가지고 아는 문제 다 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 나오면 과감하게 틀리세요. 찍어버려야 된다고. 그래도 한 문제밖에 안 틀려요. 그래도 97.5예요. 근데 그거 맞추려고 막 10분씩 20분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이 문제만 풀고 나가겠다. 성진 상관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모르는 문제 있으면 과감하게 빼고 나머지 아는 문제부터 먼저 푸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간 안배를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럼 다 오셨으면. 와. 예. 수업하라는 표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그래서 저기 요 지문들, O 지문들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혹시 뭐 다 현재 계신 분들이라서 저도 벌써 노안야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요걸 좀
축소복사 하셔가지고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어떤 분들 보니까 순찰 도시면서도 보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충격받았는 게 화장실에서 앉아가 공부하시는 분 보셨어요? 아, 밖에 이제 순경들이 자기들끼리 담배 피우고 있고, 화장실에 앉으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보신다고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준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승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직 경찰분이신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즘 축소 복사든지 아니면은 반을 오르셔가지고 있죠. 요거를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암기하지 마세요. 행작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암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냥 계속 여러 번 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 번, 그래서 제가 5지문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줄친 거라든가 이런 제가 동그라미 하라 하신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부분만 보세요. 그리고 문장을 다 통으로 보려 하지 마세요. 그 학생들, 수강생들 이렇게 회원분들도 그렇고 보면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분량이 많아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특히 주관식 공부도 그런데 통으로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는 이게 키워드라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키워드예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출제원 되시면 가보세요. 문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뭐 살짝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내부를 외부로 돌리고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돌리고 이런 수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간단한 거니까 요 키워드 중심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1번 보세요. 예, 지금 갈 길이 바쁜 것 같아요. 지금 지문이 그 600개 가까이 되니까. 자, 1번 지문도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행정은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많이 받는다 되었죠. 예, 뭐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많이가 아니고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적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반대 지문도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많이 받는다 밑줄 쳐져 있으면 요 많이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적게라고 적어 놓으시고 X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된다. 그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하시는 문제긴 하지만, 예, 아무래도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그죠? 사기업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든지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법적 규제를 받죠. 그래서 예,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행정과 경영은 모두,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많은 분들은 그냥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전체 통으로 가져가시면은 분량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관료제만 빨간 동그라미 치세요. 행정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료제라는 게 뭐냐면은 대규모 조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계층제적 조직이다. 이거를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관료제는. 그러면 또 행정학이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료제 그러면은 관료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부 관료제도 관료제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관료제는 정부 관료제가 아니라 사람이 숫자가 많은 조직 또는 계층을 이루고 있는 조직을 전부 다 관료제라 불러요.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것 때문에 행정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때는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남자 간에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많이 사모한다는 뜻이죠. 신하들이 왜 군주를 사랑한다는 말 쓰잖아. 근데 지금은 사랑한다는 말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미라는 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학이 그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수험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료제는 막스베버의 관료제가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계층제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여튼 요거는 삼성이나 정부 조직이나 모두가 관료적 성격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요거 아주 심히 많이 나왔어요. 지문들이. 그래서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치시고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라? 법적 규제를 많이 받는다. 다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 관료제 성격을 가진다. 관료제 빨간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특히 뭐 같은 세대 얘기는 저도 50이니까 같은 세대신데 글을 괜히 진득하게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막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리 세대들이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 안 돼요. 공부를 못해요. 분량을 못하고 맨날 시간 부족해요. 어떻게 되냐고요?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면은 화장실 가서 잠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앉아가지고 무조건 독서대 앉아가 공부하시면 잠만 옵니다. 그죠? 그렇죠? 눈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자, 그러니 너무 예전 젊은 시대 때처럼 그렇게 공부를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행정과 경영의 차이인데, 자,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 것만 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기 정치 권력적 성격, 뭐 행정은 정치적 성격까지 냈죠. 정치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공권력 밑에 있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상대적으로 경영과 그다음에 평등성, 평등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 독점성 있죠. 독점성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의 특성이죠.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영과 달리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누구나 모두 평등하게 대우한다. 그리고 독점성. 경찰 조직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정부만이 독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독점성 가진다. 이런 식으로 딱 키워드만 잡으시라. 그리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쳤던 것들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거다. 빈출되는 지문, 일단은 정복하고 나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중요도 차이 없이 무조건 공부만 하면은요, 문제를 못 찍어, 시험장 가서.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분량도 줄이고, 시험장 갈 때 답이 보여요. 옛날에 우리 매지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치? 매지가이처럼 답이 보인다고.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쉬는 시간만 돼도 다 까먹어버리죠? 그죠? 저도 똑같아요. 덮으면 까먹어요, 저도. 자, 보시면 또 3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치워보세요. 정치행정 이원론 동그라미 치워보세요. 특히 이원론에다가 예, 동그라미 치세요. 이원론 동그라미 치시고 끝에 가시면은 집행에다가 요거 빨간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지금 지문들은 전부 경정 성진 지문들이에요. 성진 시험에 다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또는 좀 아니면 또 중간 영어 보시면서 이런 지문도 있었나 하시는 분은 내가 공부가 조금은 덜 됐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그러면은 경영은 행정은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그랬다. 정치행정이 그러면 정치가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여기서만 정치라는 건 정치권들 대통령이라든가 입법부에서 결정을 하면은 행정은 이거를 집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정치가 결정하면은 행정부는 이거를 그대로 집행하는 거. 여러분은 집행기관이죠. 경찰 조직은 집행기관이잖아요. 대통령이 정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그죠? 과제를 여러분은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 그런데 시험 어디 나왔을까요?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 했는데, 그렇지. 결정으로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요걸 찾아야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이 지문은 따로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결정 X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원론. 그럼 더 이상 뭐 이론은 어떻습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론론은 뭐예요? 이론론은 행정이 결정까지 다 한다 해서 이론론이에요. 행정부가 결정까지 다 가져간다.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이원론은 정치는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한다. 그래서 결정이 아니고 집행이다. 그래서 결정 X 이렇게 되고 자, 거기 밑에 표 보시면은 정치 행정에서 개념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뭘 동그라미 치는지 아시겠어요? 정치에 결정 동그라미 치시고 행정에는요 집행하고 관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키워드예요. 집행하는데 요 집행의 동의어가 뭐냐면 관리예요. 관리하는 것, 집행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집행을 관리한다. 관리라는 단어 나오면은 무조건 집행과 연결시켜서 보시기 바란다. 나머지 거는 그 다음에 요건 동그라미 치시라. 민주와 능률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정치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걸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잖아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가장 능률적으로 집행을 한다. 즉, 적은 비용을 들여서 집행하는 거.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결정은 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집행할 때는 능률적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치 행정했을 때 결정, 집행, 민주적, 능률성 이렇게 이게 가장 키워드 이게 행정학의 핵심이에요. 제가 하여튼 요게 정치는 결정을 하고 행정은 집행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능률적으로 집행한다. 요거는 이해 안 되시면 암기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행정의 핵심이거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그냥 강의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나온 겁니다. 요 퍼블릭은 여기 정치, 그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여기 집행, 능률 해가지고. 그래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행정학이라는 영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여기 맥락이란 말 나오죠. 정치 행정학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편성이란 거는,
없네. 뭘로 지우지? 아, 여기고. 예. 자, 보편성이란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이 되는 걸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보편성. 자, 어떤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이게 이런 용어들이 낯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보편적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적용이 가능한가. 이거 우리가 보편적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특수성이라는 거는 시공간상의 제약을 받는 것을 우리가 특수성이라 표현합니다. 시간은 공간과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은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아시죠? 그죠? 중력이 작용하는 이거는 보편성을 띠죠. 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해 안 되시면 11층이니까 한번 창문 열고 나가시면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만류인력 법칙이구나라고 이해되실 거예요. 올라오시기 힘드시죠? 예. 아재 개그했는데. 예. 특수성이라는 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 특수성.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그러다 보니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걸 국어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맥락이란 말이죠. 맥락. 맥락이란 말이 바로 어떤 특수성과 동의어예요. 국어적으로. 너는 맥락을 몰라. 이런 말 하시죠. 가끔씩. 야, 너 지금 일의 의지 맥락을 모르는 것 같아. 너 그런 말 하는 건 바로 어떤 일의 특수성, 어떤 고유함, 이런 거 우리가 맥락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특수성 대신에 뭘 집어넣었을까요? 보편성 해가지고 문제 돌렸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행자 문제를, 기본적으로 경정성진 시험 문제는 이제 공시 문제, 공무원 기출 문제를 거의 약간 변형 정도 해가지고 출제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문제 어떠한 원리하에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출제되는지 그걸 아실 필요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민주, 반대말 능률성, 결정, 대칭되는 거 뭐 집행, 그죠? 보편의 반대말은 특수성.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듭니다. 이런 걸 잘 안 마시면은 여러분 시험장 가지고 혹시 찍어야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찍으셔야 돼요? 많게를 적게 돌리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지문을 찍으세요. 찍더라도 그냥 볼펜 돌리지 말고 이 감각을 가지고 보편성 반대 혹시 특수성을 돌리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만드니까 그거 조심해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 공제비극 이거는 시험에 경정이 시험 문제 또 기출 지문을 보면은 경정 문제는 좀 약간의 편향된 것 같기도 해요. 주제 자체가. 예컨대 공유제비극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롤즈의 정의론. 예. 공시 문제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도 있는데 경정 문제는 매년 꼬박꼬박 나오죠. 그런 식으로 경정 자체가 좋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공유제 비극이에요. 우리가 공유제란 말을 썼는데 공유제란 말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합성을 가지고 비배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무슨 헷갈리나 봐. 경합성이란 거는 경쟁한다는 거죠. 내가 소비하면은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하는 거. 이게 경쟁이 되겠어요. 비배제란 배제를 못한다는 거는 요거는 대가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비배제성. 대표적.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돈을 내지 않고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이 먼저 이용해버리면 나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어떤 문제 발생하느냐. 제가 학생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화장실 휴지를 얘기 제일 많이 해요. 화장실의 휴지가 가장 대표적인 공제 비극이 돼요. 누구라도 공중 화장실 이용할 수 있죠. 근데 공중 화장실 가가지고 내가 먼저 휴지를 다 써버렸어요. 근데 공중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돈 안 내고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소비를 해가지고 뒷사람이 급해서 왔어요. 근데 휴지를 앞사람이 다 써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래? 이 공제 비극이거든요. 화장실 못 나오는 거죠. 그지? 남이 먼저 써버리고 누구라도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데 남이 먼저 써버리면 내가 소비를 못해. 화장실 휴지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게 공제 비극이에요. 화장실을. 뭐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했던 이런 식으로 이게 공제 비극이라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특히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 거기서 보시면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 그지? 근데 이건 어때요? 배제는 가능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배제를 못한다. 즉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제 동네에 지구대가 있는데 가끔씩 여름철 되면 산책을 하거든요.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화장실이 자주 급해져요.
이해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경찰 지구대 화장실 제일 많이 이용해요. 제일 친절하거든요. 예. 그 화장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또 하나 6번 보시면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겨요? 비용 회피. 돈을 안 내려는 거 대가 없이 쓸 수 있으니까 비용 회피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과잉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다 있는데, 그러면은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부정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지. 긍정적이란 말로 시험에는 그렇게 나왔다. 자, 부정적 외부효과라는 것은 요 비극이란 건데, 자, 부정적 외부효과. 그 말은 외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화장실 가서 어떻게 했다? 내가 먼저 휴지 써버렸어. 앞에 분명히 급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 휴지가 딱 나만 쓸 거밖에 안 남았어. 아침부터 좀 사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양심상 그렇지만 어떻게 나도 내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다 써버렸죠, 화장실을. 뒷사람은 급하지만 들어왔어요. 휴지가 없어요, 그지? 그럼 어떻게 돼? 그 뒷사람은 어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은 그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거죠. 그게 부정이에요, 부정. 나쁜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효과. 시험에는 긍정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임승차, 비배제성. 여기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무임승차를 한다. 무임승차는 거는 무임이니까 돈을 내지 않고 뭔가 탔다는 거죠. 돈을 내지 않고 탔다. 그 말은 대가 없이 이용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제가 동네에 있는 지구대 화장실을 자주 이용한다. 그러면 돈 안 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화장실도요. 카페 가면 어떻게 해요? 커피 사라 그러죠. 아무리 급해도 커피 사시고 화장실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가를 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민간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지구대는 뭡니까? 그죠? 우리 국민 세금 낸 거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비배성. 다음에, 자, 하딘. 그럼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공지비극을. 예, 하딘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하딘,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시 바랍니다. 하딘을. 이것도 사람 이름 돌려가 나왔어요. 자, 경정시행전심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 오우찌로 나왔거든요. 오우찌로. 예. 하딘입니다. 하딘. 이렇게 사람 이름 돌립니다. 그런데 혹시 공무원 기출문제 푸시는 분들 일본 이름 나오면 다 틀린 지문. 제가 기출지문 1000문제 이상을 제가 다 풀어보고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일본 놈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특히 오우찌. 예. 또 말 그냥 찍으면 돼. 일본 쪽발이다. 찍으면 끝나요. 우스갯소리 한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출지문 보면은. 오우찌 나온 건 다 틀린 지문 돼 있어요. 혹시 심심하시면 점심시간에 한번 가셔가지고 행자 기출문제집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오우찌 된 건 다 틀린 지문 나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보통 강사들이 본인 직접 기출 해설 안 해요. 대부분 다 조교들 시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주로 그 조교들 한 자료를 보고 그냥 읽는 수준이거든요. 뭐 드라마 그 배우들처럼. 그러다 보니 잘 몰라요, 솔직히. 본인 직접 해봐야 알아요. 그 출제 흐름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코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 해가지고 공제비극은 하딘이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사람은 코즈. 사람 이름 누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즈라고. 제가 그래서 저번 주인가 모의고사에 오늘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롤즈로 해가지고 돌린. 코즈, 롤즈. 그런데 웃기는 게요. 시험장 가면요. 롤즈인데 코즈로 보여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오늘 강사하면서 처음으로 수업하면서 이렇게 땀 흘리는 건 처음인데,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또 하딘을 어떻게 돌렸을까요? 예전에 공식 문제에서는 하딘을요, 하몬. 이런 식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떨까? 학생들이 급해가지고 하만 보여, 하만. 아, 머릿속에는 뭐라 박혀있어. 이미 하몬이라 박혀있기 때문에 하딘이 하몬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답을 못 골라요. 가끔 그런 경험 계시죠? 시험장 가 분명히 다 4개 다 맞는 지문이야. 그런데 막상 시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와, 이걸 내가 못 봤지 하는 그런 경험 계시죠? 그거는 시험장 가서 긴장이 되니까 이게 잘못 익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자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딘입니다. 하몬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이몬도 적은 분도 있어요. 사이몬.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몬과 사이몬 섞여가지고 하딘 이렇게 나오기도. 하딘과 하몬이 섞여가지고 사이몬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딘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코즈라는 사람이 했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건데 둘 다 보세요. 근데 공유란 말이 들어가면은 하딘이고요. 공유란 말이 들어가면 하딘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이란 말이 나오면은 코즈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안 가면 헷갈리니까. 요 두 개를 근데 섞진 않습니다. 하딘과 코즈는 섞진 않는데 일단 그렇게 해놓으시고 다음에 9번에
자, 불완전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국가는요, 독과점 규제 같은 거죠. 이 경우에는 국가가 규제를 합니다. 규제 동반을 해놓으시죠. 불완전 경쟁의 경우에는 규제를 한다. 근데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정보의 비대칭. 정보 비대칭 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요거는 암기라도 하셔야 되겠어요. 보조금을 준다든지 규제를 가합니다.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려요. 이 지문, 이거를. 정보 비대칭.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틀리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하다면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이 정보 비대칭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뭐냐면은 기업체가 누구를 속이는 거? 소비자를 속이는 걸 말합니다. 정보 비대칭. 즉, 기업체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소비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이용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셔가지고 김치를 먹는데 분명히 한국산 김치로 적혀 있어요. 실제로는 어느 나라 김치라는 거예요. 뭐 중국산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속이는 걸 정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식당 주인은 알죠. 이게 중국산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국가가 규제를 가합니다. 야, 식당에다가 원산지 정확하게 표시해라. 안 가면은 과태료 물겠다. 이렇게 규제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한 기업체한테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보조금 줄게. 그러니까 좀 원산지 표기라든가 이런 것들, 제품의 성분 같은 거 정확하게 표기해라라고 이렇게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보조금 형태나 규제 형태로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표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표에서 시험에 무궁무진하게 시험에 나와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특히 거기 정보 비대칭 있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기 공공재 존재했죠? 공공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거기도 빨간 동그라미 치우세요. 공적 공급.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순찰, 즉 경찰입니다. 이게, 그죠? 이 업무가 공공재,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공적 공급, 어떻게 정부가 경찰청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경찰청에서, 그죠? 순찰이나 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죠. 이게 공공재죠. 대부분 여러분 대표적으로 공공재를 만드는 기관에 계신 겁니다. 국방도 그렇고, 그죠? 조직, 요거 시험에 의외로 잘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 그거 규제, 빨간 동그라미 쳐놨어요. 불완전 경쟁 규제한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불완전 경쟁, 그 휴대폰 시장, 이동통신 시장, KT, LG U+하고 SK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완전 경쟁이 아니고 세 개 업체만 한다 해서 불완전 경쟁. 이 경우에는 국가가 규제를 갑니다. 어떤 형태의 규제가 할까요? 가격 규제 같은 거. 보조금, 그죠?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가격 규제 가는 걸 우리가 불완전 경쟁. 그 다음에 밑에도 있는데 일단 또 보면 합시다. 10번 문제 보세요. 이거 별표 해놓으세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들은, 자, 요거만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단기하고 높게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많이 가져가려 하지 마시고, 정치인들 어떻게 한다? 단기적 이익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 장기는 어떻게 한다? 낮게. 그죠? 단기적인 것만. 그럼 왜 단기적인 이익을 높게 평가하느냐면은 정치인들은 뭐만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4년만 본다고, 4년만. 일단 당선되고 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기라는 의미는 바로 4년의 뜻이 단기 4년. 4년 동안만 하지 뭐 국가의 장래 이익 뭐 민족 이런 거 없죠. 실제로는 그냥 4년마다 자기는 뭐가 되게 재선되는 데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만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적인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원래 전공서적에 보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행정관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료들도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높게 평가한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실제 근무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요 보직에 있을 때 여기때만 잠깐 뭐 잘해가지고 다음 보직으로 옮긴다고 생각하시지, 경찰청 미래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죠. 솔직한 말로, 그지? 그렇잖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어떤 내 주어진 업무만 열심히 하고, 그죠?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이거는 관료들은 그렇잖아요. 그 바로 단기적 이익을 높게 평가한다. 장기적인 것까지 보진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에는 단기와 높게인데 반대로 단기를 낮게 또는 장기적인 것을 높게 이런 식으로 막 돌리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기 높게 이렇게 딱 동그라미 빨간 놈만 쳐놓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더 많이 보려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요. 거기에
정보 편제보다 권력 편제에 되는데, 자, 보다에다 동원을 쳐, 보다. 시험장 가셔가지고,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4개 중에서 이제 찍으면 되겠는데, 공부를 좀 안 했다. 그런데 찍기는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틀린 지문이 무슨 보다라는 문장 들어갔을 때, 요게 요 단어 들어간 문제가 제일 많이 정답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이게 비교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A보다 B라는 게 있을 때, 요게 맞는 문장이라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출제위원 어떻게 문제를 만들까요? B보다 A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 만들어요. 예, 요게 제일 많이 씁니다. 뭐 보다라는 문장, 즉 비교 문장 나왔을 때 틀린 답이 많아요. 너보다는 A라는 사람보다는 B가 더 예쁜데 B가 A보다는 B보다죠. A보다 B인데 B보다 A 해가지고 반대 돌려가지고 요거를 문장을 돌립니다. 요런 것들. 그래서 무슨 비교 문장 나오면은 이거 거의 대부분이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경간부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보다 문장 나오면 봐라. 요게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도 정보 편제보다는 권력 편제에 따는데, 예, 정부 실패는 상대적으로 아까 정부 그랬을 때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권력이 있었죠? 정부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권력이죠.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러니 정보 편제보다는 권력 편제가 정보 실패의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자, 요 편제란 말이 뭐냐 이해를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편제라는 거는 한 방향에 치우쳐 있다. 편향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권력도 뜻하는 거예요. 골고루 분산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에게 권력이 편향되어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 지금 무상급식 받고 계시는 이분들, 이런 분들, 그죠? 이런 사람들 어떤 비선 실세한테 권력이 쏠려 있다. 이런 것들이 권력 편제가 되죠. 이게 정부 실패를 가져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보 편제라는 거는 아까 봤던 정보 비대칭을 말합니다. 정보 편제라는 거, 정보 비대칭. 요거는 시장 실패라 그랬죠? 아까 시장 실패라 그랬고, 이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재를 간다든지 보조금 지급, 그죠? 나오시죠? 예, 이런 식으로 연결됐습니다. 예,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다. 13번 보시면은 이거 희한하게 경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문이. 13번 지문.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기 곤란합니다. 정부 영역은. 자,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행한 것은 공공재인데요. 공공재라는 것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대가, 돈을 내지 않고서도 누구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기 곤란하다. 제가 아까 지구대 경찰서 화장실을 자주 이용한다 그랬어요. 돈 안 내고 이용하죠. 수익자 부담주의라는 것은 돈을 내고 이용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합니다. 그죠? 네, 내가 국민 낸 세금을 내니까 이런 뜻이 담겨있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이 곤란합니다. 곤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돈 내고, 지구대 화장실은 돈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카페는요, 어떤 형태로든 돈을 내고 이용해야 돼요. 그죠? 화장실을, 물론 몰래 화장실 갈 수 있지만은, 예, 일반인들이 그냥 돈 안 내고 가면은 주인이 부릅니다. 왜 돈 안 내고 남의 화장실 오십니까? 그런다는 거죠. 예, 돈을 내야 된다. 수익자 부담주의입니다. 즉, 이득을 누린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수익, 이득을 누린 사람은 부담해야 된다. 뭘 부담하라? 비용을 부담해라. 근데 정부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죠. 다음에 14번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자, 보다 동원을 치셔야 되겠어요. 예, 포획 현상은 사회적 규제보다 경제적 규제에 더 잘 나타나는데 시험 어떻게 나왔을까요?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에 더 잘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교 문장은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경정 기출 지문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공부하시는데 이런 지문이 있었나 하시면은 그죠? 아직까지는 뭐 딱히 어려운 지문은 없습니다만은 예. 한번 쭉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포획 현상은 경제적 규제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포획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힌다는 뜻인데, 예컨대, 자, 포획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T라든가 SK라든가 LG U+가 누가? 정보통신부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정보통신부가 그죠? KT나 SK, LG U+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이 통신사 이익을 대변하는 거, 이런 역할. 이게 바로 포획이 됩니다. 자, 요번에 KT 전산망 그 화전한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원래는 정보통신부가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왜 관리를 못 했을까요? KT나 SK 이런 그룹에 뭐가 됐기 때문에 포획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버리고, 그죠?
어떻게 보면 임무를 방기한 거죠. 방기. 이런 걸 포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부에서 장관이나 차관하면 나중에 뭐가 해요? 은퇴해가지고는 KT나 SK 같은데 무슨 이사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다 포획됐다는 뜻이에요. 현직에서 잘해달라는 소리죠. 그런 것들이 포획 현상. 주로 그러면은 SK나 KT 같은데 이런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경제적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거고. 자,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제가 오후에도 있을 테니까요. 예, 혹시 수업하다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분 있으면 질문하지 아시겠죠? 예. 다음에 15번, 16번 이제 행정지도인데 행정지도 공시에는 거의 안 나와요. 공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희한하게 경정에만 나와요. 이 문은 거의 화석화된 문제인데 공시에서는. 예, 그런데 경정에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심지어. 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15번, 16번 무엇보다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아마 여러분 행정법 시간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비권력 사실행위고 정보 전도가 같다. 높을수록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낮을수록 시험이 나왔어요. 그러니 오지문 만들어놨으니까 오지문을 쭉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낮을수록 틀린 지문이고 상대적으로 이 행정지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국가시대 그죠? 무슨 농어촌 지도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지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지도란 거는 일본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죠.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독일로 역수출된 이론이에요. 원래 독일의 행정법에는 이게 없어요. 행정지도란 말이. 예. 그 다음에 16번도 보시면 그러면은 민간이 정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사회 주도일까요? 정부 주도일까요?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그럼 시험에 어디 나왔을까요? 정부 주도라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사회 주도해가 틀린 지문 나왔다는 거죠.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다. 왜냐? 상대적으로 정보에 민간이 정부 의존하는 게 높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 여러분 통일비 아시죠? 그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 통일비 만들어가기 심어라 그랬잖아. 이런 것도 행정지도입니다. 통일비 심어. 근데 통일비 심어가지고 한때 흉작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가 손해배상 안 해줬어요. 왜냐면은 한번 심어보라고 얘기한 거지 진짜 심었냐? 이런. 그죠? 그게 바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적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죠? 그런 얘기 합니다. 다음, 또 경정에만 나오는 문제, 17, 18번. 경정에만 나오는. 그 제가 옆에다 표를 다 만들어 놨긴 했는데, 왜냐면 이 NGO 생성 이론은요, 공시에는 거의 안 나와요. 이것도 화석화된 문제예요. 옛날 문제인데, 경정은 이상하게 그냥 계속 출제 경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 문제도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요 2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뭐냐면 소비자 통제 이론하고 계약 실패 이론 요 2가지를 항상 바꿔서 시험에 낸다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옆에 보시면은 자, 표 보세요. NGO 형성 및 성장에 관한 이론 해가지고 이걸 다 공부하려고 그러시죠. 이걸 다 어떻게 가져가요? 제가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야, 너희 수업 배우는 선생님 요 표 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래요. 틀릴 때만 한 대 때린다 하고 본인도 못해요. 우리 강사들도 솔직히 이거 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학생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소비자 통제 이론과 계약 실패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약 실패 이론은요. 여기는 계약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용어 때문에. 요 소비자란 말 적혀 있잖아요. 마치 이게 뭐 같아요? 아, 우리가 소비자로서 물건 구매할 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세히 보면은 요 소비자 이론은 뭐예요? 그렇죠. 국민이죠, 국민. 국민 또는 시민들이 공공재 소비자예요. 자, 소비 통제. 그래서 국가 권력을 감시 통제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감시 통제. 요게 키워드입니다. 국가 권력 감시 통제. 요게 키워드예요. 요게 줄 쫙 쳐놓으세요. 소비자 통제로는 그런, 예. 그래서 왜냐면은 소비자란 말 쓰니까 마치 소비자 보호 운동이니 소비자 이론 해가지고 요게 국가 권력이 아니고 민간 기업을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서 하면은. 실제로 그런가 봐. 학생들이 그래서 많이 틀린대. 그래서 이거 자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소비자 하니까, 소비자니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니까 국가 권력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실제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공공재 소비자 해가지고 국가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뭐만 생각하세요?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커피를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는 소비자는 공공재 소비자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계약 실패 됐죠. 요 계약 실패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세제 줄쳐보세요. 소비자들이 영리기업에 생산하는 거. 바로 소비자. 여기서 는 소비자, 영리기업. 여기 소비자 있죠? 소비자는 그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소비자 있으니까 아 요거구나 해가지고 틀리게 지문 내는 거야. 그럼 시험장 다 틀려버리는 거야. 동의어 있으니까 소비자니까 해가지고 답을 고른다고. 자, 요런 거 잘 찾아냅니다. 보면 그 공시 문제들 보면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여기 소비자는 뭐예요? 영리 기업이니까 일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고요. 소비자 통제는 여기 소비자는 누굴 말합니까? 국민을 말합니다. 다르죠? 여기 소비자는요. 고객이고 고객. 자, 여기서 이제 행정하기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관료제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관료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청제나 대규모 조직이라는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의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헷갈리는지 아시죠? 소비자 하니까 요걸 대부분 학생이 이걸 많이 찍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국민이 관료를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NGO가 만들었다는 뜻이고 계약 실패 이론이라는 거는 물건을 매매 계약할 때 그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계약이죠. 민법상. 그것이 잘못된 계약을 한다. 누가? 즉 소비자, 고객인 소비자가 영리기업가한테 엉뚱한 물건 구매하고 속았다는 거지. 한마디로 물건 구매할 때. 그래서 대신 누가? NGO들이 대신 나서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뭐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물건 잘못 구매했으니까 우리가 대신 나서주마. 예컨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습기 사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계약 실패 이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소비자, 여기 소비자는 다른 게 여기는 국민이라는 공공재 소비자, 여기 소비자는 민간재 소비자 이렇게 해서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수험생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키워드 잡으세요. 계약 실패 이론의 키워드 영리기업의 키워드예요. 요걸 쳐. 소비자 통제의 키워드는요. 국가 권력을 감시 통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헷갈려요. 보면. 다음에 19번에 관청 형성 모형이 나오는데 자 여기 정책 위주의 참모 조직으로 개편한다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경정 승진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죠. 요 지문 작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뭘 돌렸을까요? 자 거기 느낌이 오세요? 참모를 돌렸겠죠? 참모를 돌렸다고. 참모를 뭘로 돌렸을까요? 개선으로 돌렸던 거지. 그죠? 그런 시스템이 나온단 말이죠. 참모 조직. 자, 관청 형성 모형에서는 자, 그 집행 위주의 개선 조직을 자, 정책 위주 가면 정책 위주일 때 이 정책은 뭘까요? 네, 여기 숨어 있어요. 결정 위주예요. 결정 위주. 집행이 아니고 관청 형성 모형에서는 자, 결정 위주로 조직을 만들려 하는 걸 우리가 관청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집행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관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너희들은 집행만 해라. 집행 조직하고 나는 좋은 거 결정하고 또 이렇게 참모 전문성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좋은 것만 가져갈게. 이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관청 형성했을 때 이 관청이라는 거는 집행 조직을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책임 운영 기관. 이게 집행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 그래서 관청 형성 모형의 대표 요거는 집행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있죠. 그죠? 요게 바로 집행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책임은 무엇에 대한 책임일까요?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책임 운영 기관.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관청 형성 모형에서는 정부 조직은 결정 위주로 참모 위주로 한다. 요만 기억하세요.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지금 이해하고 할 시간 없어요. 그냥 암기하세요. 이해 안 되시면은 저 카톡이나 개인적으로 전화 저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항상 대칭됩니다. 참모 시험은 어떻게 아시겠죠? 집행이 아니고 뭐예요? 결정 위주로 한다는 거. 개선이 아니라 참모 위주로 바꾼다는 거.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 정도 하시고요. 20번 한번 보시면은 10시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예, 점점 빨라집니다. 20번에 사회자본이란 말 나오는데 동조.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국어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동조성을 요구한다. 동조란 말이 뭐예요? 똑같은 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적 선택을 어떻게 한다? 저해하는 거지.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국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조성이라는 거는 똑같은 걸 강조한다는 거 동이니까 같을 동자니까. 그지? 막 식당 가가지고 짬뽕하고 짜장면 시킬 때 어떻게 해요? 다들 짬뽕 시키는데 꼭 한 명이 짜장면 시키면 뭐라고 눈치 주죠? 야, 빨리 먹고 나가자 이러는 거지? 그게 바로 동조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짬뽕 먹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짜장면을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동조죠. 그럼 어떻게 돼? 사적 선택. 개인적으로는 나는 선택을 어떻게 저해하는 거죠. 짬뽕 먹고 싶지만은 짜장면 먹고 싶지만 전부 다 짬뽕 먹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먹고 말지 이런 식으로 이게 사적 선택을 저해한다는 말이 많이 쓰고 그다음에 21번 가시면 자 다양성은요 동원을 줄 꼭 쳐놓지 창의력과 학습의 원천이 됩니다. 갈등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뢰가 형성된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된 사회에 있어서는 갈등이 아니라 창의력과 학습의 원천이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지문이 요즘에 공시에 왜 많이 나오냐면요. 그것 때문이에요. 다양성에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이 들어가 있어요.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서로 믿음이 있다면은 다른 어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믿음, 다른 인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가 좀 더 창의적인 사회가 되고 훌륭한 어떤 사회적 학습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구나 유럽 같은 데 어떨까요? 오히려 사회자본이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뭐가 됐다? 갈등이 발생한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인종 간 갈등 같은. 그다음에 22번에 이거 어떻게 시험에 나왔을까요? 자, 수직적 네트워크 시험. 아주 자주 나온 지문입니다. 이것도 수평이 아니고 수직 사회자본은 대등한 관계. 그다음에 23번 거래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거래 비용이란 거는 위에다 적어 놓으시죠. 감시 비용, 통제 비용을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감시 통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를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감시 통제 비용이 적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을 가회성, 부가적인 어떤 추가적인 어떤 장치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켜 준다고 얘기합니다. 사례가 좀 그런가? 어떤 예를 들면은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추가적으로 혹시 바람 피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굳이 할 필요 없죠. 믿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몰래 따라가 보고 막 추가적으로 뭐 사람 고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가회성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24번 이건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냥 요것만 가져가세요. 예, 상급자에 맹종하는 거 이게 바로 권위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권위주의라는 거는 무조건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게 권위주의가 아니고요. 이 상급자에 맹종하는 것도 권위주의라고 표현해요. 경찰 조직이 조금 이런 게 좀 강하죠. 상급자에 맹종하는 거. 그다음에 25번 가시면은 예, 요거는 올해 2018년도 경찰 간부 시험에 새로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정 승진 지문하고 플러스해서 2018년도 올해 시험 쳤던 경찰 간부에 있는 새로 들어온 지문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경정 승진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80% 정도는 이전에 기출 지문이 그대로 반영되지만은 나머지 20%는 최근에 경찰 간부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는 폐지됐지만은 해경 간부 시험 있죠. 해경 경찰 간부도 행정학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시험이 폐지됐습니다만은 행정학 시험이 빠졌어요. 거기 지문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경 간부 시험 문제 보시면 25번에 보시면은 규제가요. 수당 규제, 성과 규제, 그다음에 관리 규제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새로 들어온 지문인데 요거는 혹시 어려우시면은 그냥 답만 요로 답만 가져가세요. 비해라 문장 나와 있잖아. 또 비교 문장이죠. 여기 틀린 지문 나와. 수당 규제란 거는 투입. 그 다음에 성과 규제 말고 관리 규제. 관리 규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는 성과 규제. 투입, 요거는 과정, 그죠? 과정에 대한 규제. 그 다음 마지막에 요게 산출에 대한 규제.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저기 체제이론 하실 때 이거 배우신 거 있죠? 여기 투입, 전환, 아웃풋, 산출이 그잖아요. 그죠? 요거로 보시면 돼. 여기 과정이죠? 컨버전이라고 그러잖아. 컨버전. 아마 체제이론 하셨을 거예요. 여기를 규제를 하느냐, 이 부분을 규제하느냐, 이걸 규제하냐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규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고 이쪽으로서 규제가 완화돼요.
그냥 산출만 따지고 나머지 과정이라든가 투입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주로 잘 아시는 NPM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 규제를 많이 합니다. 아웃풋인 아웃. 그러니 어떠한 과정 거치든 어떤 재료를 쓰든 간에 상관없다. 무조건 물건만 제대로 만들면 돼. 이게 바로 아웃풋 요거 성과의 규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단 규제는 거기 보면 나오지만은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안전모 착용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입 규제로 합니다. 이게 가장 규제가 강합니다. 규제가 제일 강하고, 예. 한문 써도 되겠죠. 대부분 한문 아시죠? 이제 여기가 규제가 제일 약한 거. 이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수단 규제에 대해 유연한 관리 규제가 수단 규제보다는 신축성이나 유연성이 높아요. 물론 관리 규제보다는 성과 규제가 더 유연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순서로만 가져왔어요. 예, 아직까지는 공시도 이 정도밖에 시험이 안 나왔어요. 예, 더 많이 하시면 오히려 다 보지는 마세요. 다음에 26번 한 가보시면은요, 이제 행정 가치 이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26번에 요거도 자주 나오죠.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실체설, 공익 실체설을 취할 수 있다. 빨간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공익 실체설이다. 과정설 아닙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 집단 이기주의는 요게 공익 과정설이에요. 집단 이기주의는 공익 과정설입니다. 요게. 자, 집단 이기주의. 우리 지역에는 절대로 어떤 방패장이라든가 쓰레기 수거장 이런 오염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그 지역 주민들 합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 과정설은 키워드가 합의란 건데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라고 합의할 수 있잖아, 그지? 그 공익 과정설로는 맞아요. 하지만은 국가 전체로는 이게 어떻게 이익을 침해할 수 있겠죠. 특정 지역 이익만 따지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된다? 전체 이익을 강조하는 실체설로 이거를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설. 자,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빨간 동그라미, 암기 이렇게.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암기라고 해가지고 자꾸 암기를 하지 말고 그냥 실체설이라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도 서너 번 그냥 대충이라도 서너 번 보는 게 빨라요. 훨씬 오래 남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어차피 꼼꼼히 봐봐야 화장실 갔다 오시면 다 까먹잖아요. 저도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 그냥 자꾸 그냥 하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그냥 그렇지 실체설하고 넘기셔야 된다. 그게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잠 못 쉬어도 좀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 귀로 다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27번에 실체설은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고 공익 과정설이 개인들의 집합이죠. 예, 그래서 집단주의 성격 동그라미 치죠. 집단주의 성격 가진다. 집단주의 또는 전체를 강조하는 것이 공익 실체설이 되겠고, 다음에 28번에 자, 동그라미 줄치세요. 민주적. 이게 동그라미 됩니다. 과정설은 다수 민주적으로 한다는 거. 29번에서 실체설은요, 요거 빨간 초록색. 공익과 사익의 갈등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빨간 초록색 말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실체설은, 이런 거예요. 자, 과정설은요, 공익이란 것은 요거 시그마라는 표시죠. 사익의 합을 말한다. 요게 과정설. 실체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익이란 것은 단순한 사익의 합 이상의 무엇이 있다. 이게 공익 실체설이 되겠습니다. 실체로 존재한다. 사익을 초월해서 그 자체로 존재한다 해서 실체설이 되겠습니다. 그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면 아마 대학교 때쯤이나 아니면 젊으실 때 한 번쯤 배우셨을 텐데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거 있죠. 이 실체설은 플라톤의 이데아가 여기 실체설이거든요. 우리 현실이 있지만 또 뭐도 있다. 현실을 초월한 어떤 이상적인 사회에 존재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상사회. 그게 전부 다 실체설에 해당합니다. 하다못해 홍길동의 이상국가 건설 이것도 실체설이에요. 자, 그 다음. 자, 30번 지문. 예, 이것도 공식이 자주 나왔던데. 총체효용을 비판한다. 형평성. 이 형평성 문제도요. 경쟁이 아주 좋아하는 문제예요.
형평성 문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 형평성 문제가. 약간 이게 공무원 공시하고 이 경정 승진 시험 문제하고 출제 경향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형평성 같은 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경정 승진은 매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시는 20문제밖에 없지만 경정은 40문제죠. 40문제를 다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낼 수밖에 없더라고. 낼 수밖에 없어요. 형평성은 실제 총체 효용을 비판한다. 요 형평성은 누가 주장한 거다? 롤즈가 주장한 건데요. 요 총체 효용이라는 거는 이걸 말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누구 얘기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벤덤. 그렇죠. 벤덤의 공리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총체 효용이란 말 자체가 전체의 효용이라는 만족을 말합니다. 만족도를 높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덤이 주장한 벤덤의 공리주의를 롤즈는 비판했어요. 롤즈 책을 읽어보면은 벤덤의 공리주의를 비판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다수의 행복을 주장했지만 롤즈는 뭘 주장해? 그래서 다수가 아니라 그렇죠. 최소 수혜자 이익을 극대화하자. 그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대로 가죠. 이익 극대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맥시민. 그렇지. 그런데 롤즈는요. 맥시민이 아니고 맥시맥스를 얘기했어요. 다수 이익을 극대화시켜줘야지. 소수 이익 좀 침해도 상관없다. 다수 이익이 중요하다. 그런데 롤즈는 아니다. 미니멈 또는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들 이익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 약자 이걸 중요시하자. 왜 그런 말 했을까? 이런 거죠. 예, 31, 32인데 오늘 좀 쉬었다 합시다. 중요한 겁니다. 예.